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으로 들어가기로 했었죠. 자, 원래 그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 강의를 끝내고 나서 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난 시간 강의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훑어서 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정작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실천 이성 비판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모든 걸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요 그림은 이제 흉의 그림인데요. 흉의 그림에서는 사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죠. 관념들의 관계와 사실의 문제입니다. 자, 관념들의 관계는 관념들의 관계에 관한 얘기, 형식에 관한 문제이니까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의 문제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관념들의 관계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들을 얻는 것들은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관념들의 관계, 결국 관념들의 어떤 의미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걸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참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선험적 또는 분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흉은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한다. 자, 이게 흉이 받아들일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칸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한다. 또는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자, 이거는 관념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면서 선험적입니다. 왜냐면 물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물체의 뜻에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물체를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정의를 분석함으로써 물체의 의미를 꺼내보면 결국 이 문장은 뭐예요?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공간을 차지한다 라는 동어 반복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확실한 참이면서 사실상 세계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는 거죠. 오로지 뭐에만 의존해요? 각 단어의 의미에만 의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A이면서 A가 아닐 수 없다. 자, 이건 좀 모순율이죠. A면서 A가 아닐 수 없죠. 자, 이건 이제 모순율에 기초한 논리학적인 참이고요.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총각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의미하니까 모든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역시 동어 반복과 아주 비슷한 그런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것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실히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참이에요. 5 플러스 7은 12이다.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이다. 자, 이런 수학적인 주장, 수학적인 명제들 다 흉에게는 이거는 관념들의 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이면서 세계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는 그런 명제들입니다. 자, 반면에 사실의 문제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따라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개연성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하나의 위성을 가진다. 이거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찰이 필요하죠. 적어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되죠. 또는 그거 누가 증언을 남긴다거나. 모든 물체는 무겁다. 자, 이거는 물체 정의에는 물체는 이게 사실 칸트식의 이건 제가 흉의 도시락이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은 칸트에게서 갖고 왔습니다.
모든 물체는 무겁다라고 할 때는 이건 뭐예요? 물체의 정의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 물체는 그런 건데 걔가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는 대봐야 아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모든 물체는 무겁다. 그 다음 물체 세계의 모든 변화에서 물질의 양은 변치 않는다. 자, 이것 역시 실험을 해봐야 되죠. 화학 실험 해봐서 반응 전과 반응 후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또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원이 있다. 자, 이것 역시 세계에 대한 진술이죠. 세계가 어떠하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선 휴메의 입장에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죠. 경험에 의존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휴메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 이런 거 사실은 정당화가 거의 되진 않죠. 자, 이건 세계에 대한 주장이지만 경험적으로 정당화되긴 어려운 그런 명제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휴메의 입장에서는 요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과에 관한 인과적인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뭘 전제해야 되냐면 자연의 균일성을 전제해야 되는데 자연의 균일성 역시도 사실의 문제이고 사실의 문제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순간 순환 논증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그 자연의 균일성 원리는 이쪽에 속하긴 하지만 경험적으로 사실은 정당화되지는 않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휴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도를 따지면서 논리학과 수학은 관계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따라서 걔네들은 그것의 진위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모조리 경험에 의존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엔 정당화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면서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결국 어디가 없다는 겁니까? 여기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죠. 대륙의 합리론자들이 대체로 이쪽에 뭔가가 있다고 많이들 주장을 했죠. 신이 존재한다라거나 영혼이 불멸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들 그걸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행렬을 그려가지고 형이상학을 이쪽에 위치시킨 거는 바로 칸트의 성취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계에 대한 사실 중에 신이 존재한다라거나 뭐가 존재한다라거나 뭐 이 세상에 시초가 있다라거나 최초의 원인이 있다 뭐 등등등의 이제 그런 주장들을 이제 선언적으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이성을 통해서만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본유관념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신에 의해서 이제 각인된 관념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곧장 알 수 있는 게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사실들이 있다라고 이제 대륙의 그 합리론자들은 주장을 했던 거였죠. 뭐 데카르트라거나 아니면 뭐 라이프니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휴먼은 바로 그런 형이상학 같은 게 불가능하다. 형이상학은 어느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칸트는 무엇을 한 거냐면요. 자, 여기 보이는 일부와 여기 보이는 일부를 2칸으로 옮긴 겁니다. 자, 5 플러스 7은 12다.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이다.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물체 세계의 모든 변화에서 물질의 양은 변치 않는다. 자, 이와 같은 명제들을 선언적이면서도 사실에 관한 문제이면서도 선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명제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빼오고 이쪽에서 빼온 거죠. 뭘 빼온 거냐면 여기 위에 두 개는 뭐예요? 수학에서 빼온 거예요. 수학에서 빼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리학이다. 물리학. 특히 그 중에서 이론 물리학 또는 아주 사변적인 이론 물리학 또는 순수 물리학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자, 칸트는 결국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거나 지구는 하나의 위성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에 의존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거나 아니면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거나 하는 것은 선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수학, 순수 물리학 또는 이론적인 수학, 이론 수학 또는 이론 물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수 사변적인. 그래서 얘네들은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그 자체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진술이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 세계에 대한 사실이면서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어디에 의존해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칸트는 흉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그리고 이 칸트가 흉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연의 균일성 원리 같은 거 있죠. 모든 것은 어떤 법칙적으로 항상 균일하게 인과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균일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연의 균일성 원리는 이쪽 흉에 따르면 이쪽 부분에 있지만 사실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건데 칸트 입장에서는 바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뭐냐면 그런 자연의 균일성 원리 같은 게 모든 인과관계가 어떤 법칙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린 인과적 추론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일단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경험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니까 칸트가 머리를 쥐어 짜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걔는 사실의 문제이면서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진 그런 참된 명제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휴메 입장에서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실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눈 감고 알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칸트는 그게 눈 감고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칸트의 방식은 뭡니까? 눈 감고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자, 수학이나 물리학의 이것들은 결국 우리의 직관과 사고의 형식,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마다 또는 우리가 뭔가를 사고할 때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사고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그 자체, 물 자체에 주어져 있는 거라서 그게 딱 우리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게 아니라 신이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를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순수 수학의 이런 진술들 5 플러스 7은 10이나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이다. 자, 이게 어떻게 세계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지. 자, 그 문제가 있죠. 전통적으로는 이게 그냥 관념들의 관계로만 여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선언적으로 이게 주어질 수 있는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이 부분은 사실의 문제이지만 어떻게 이게 선언적일 수 있는지가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 이쪽 수학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사실에 관한 기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이다. 자, 이 명제 생각해보자.
자, 칸트에 따르면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 곧은 겁니다. 곧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이트. 이거는 일종의 질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짧다. 짧다는 그건 양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직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질적인 속성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 그 안에서 양적인 속성을 끌어낼 수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칸트가 보기에 이게 분석적이면서 선언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개념 속에 뒤에가 수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다. 주어 속에 수어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이트하다, 직하다 또는 뭐 곧다라고 하는 속성 속에 곧은 직선, 곧은 선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짧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가장 짧은 선이다라고 하는 걸 도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직관이 필요한 거죠. 직관. 이 직관이란 말은 정말로 우리가 현재 쓰이는 그런 그 뉘앙스를 정말로 갖고 있어요. 자, 곧다. 곧은 직선. 직선은 이제 더 뒤로 더 연장될 수 있는데 앞뒤로 연장될 수 있는데 직선. 물론 제가 긋다 보면 이게 살짝 꼬불꼬불한데 자, 직선과 한번 곡선을 한번 생각해보죠. 비교해보죠. 어때요? 어느 쪽이 더 짧아 보여요? 직선이 짧아 보이죠? 직관적으로 그렇죠. 직관적으로 직선이 다른 어떤 선보다도 짧습니다. 이 직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관. 자, 그리고 이 직관은 뭐에 의존하냐면 결국 사실은 이게 곧은 선이 가장 짧다라고 하는 걸 알려내요. 짧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정당화하려면 또는 그게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의 성질 또는 공간의 구조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 거죠. 자, 곧게만 가면, 곧은 길로만 쭉 가면 그게 가장 짧은 길이 된다라고 하는, 짧은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금 이 길을 놓는 이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모종의 그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는 가장 곧은 직선이 가장 짧은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언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 선언적으로 아는 이 명제는 사실은 단지 분석을 통해서만 얻어낸 게 아니라 종합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곧게 그은 직선과 가장 짧은 것이 만나야지만 종합적으로 결합돼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모든 물체는 무겁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인데 걔를 손으로 재보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물체 속에는 없는 그 무겁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합돼서야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명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인 명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분석적이다, 종합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지난 시간에 아주 엄밀하게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결국 종합적이라고 하는 말은 요 주어 속에 들어있지 않은 개념인 짧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서로 짧다라고 하는 개념이 곧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직선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된 개념이 결합돼서 종합됨으로써만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만들어지는 그런 문장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이라는 겁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종합적이고 이것은 알고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곤란한 게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이 기하학에 보면은 분명히 어떤 일부 수학적 명제들은 그 개념의 정의와 모순율만으로도 도출됩니다.
이 정의와 모순율만으로 도출되면 그건 분석적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의 반지름은 모두 일정하다. 이건 분명히 분석적입니다. 왜냐하면 원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그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고정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바로 그 개념 속에 이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게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석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수학적 명제들은 정의와 모순율만으로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자,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의 제5공준 또는 뭐 평행선 공리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서 평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되냐? 그 직선을 앞뒤로 아무리 연장해도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명제는 뭐예요?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 원래 요 직선에 평행한 직선 그려볼까요? 평행한 직선은 오로지 이렇게 하나만 그릴 수 있죠. 조금이라도 각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각도가 어긋나면 좀 과장해서 그리면 좀 이쪽으로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기서 만나겠죠. 빨간 선거. 그 다음에 선이 뭐 만약에 이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만나겠죠. 그러니까 평행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근데 이것 역시도 이것 역시도 평행하다라고 하는 정의와 모순율만 가지고는 도출되지 않는 그런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공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클리드의 경우에 이게 뭔가 자명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한데 뭔가 자명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란해했었는데 사실은 수학에는 바로 이러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근데 자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는 그것의 참을 도출할 수 없는 그런 명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공리로 쓰고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리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칸트에 따르면 그건 결국 직관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직관. 딱 보이는 거죠. 단, 그것은 직관의 어떤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한 게 아니라 직관의 공통된 형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험적이라는 겁니다. 자, 직관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합적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개별적인 각각의 직관들이 아니라 직관의 공통된 형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 수학이 모순율 말고 일부 어떤 공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매우 이제 특별한 점인 건데, 그러니까 수학이 순수하게 논리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학에는 논리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칸트는 이게 수학은 사실의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선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적인 참이에요. 경험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참이냐? 즉 우리 직관의 공통된 형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걸 다음과 같이 해명하는 겁니다. 바로 기하학은 결국 공간의 성질을 규정하는 학문인 거죠. 공간의 성질을 규정하는 또는 공간의 구조를 규정하는 학문인 거죠. 결국 그 공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성질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공간의 성질을 지금
규정하는, 우리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특성화하겠다. 공간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예요. 공간을 딱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공간을. 그래서 공간은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경험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탁 만들어낸 공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들은 그 공간 속에서만 경험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면, 공간은 결국 인간의 공통된 그리고 필수적인 직관 형식이라는 겁니다. 공간은 경험적으로 도출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외적 현상들 사이에 경험된 관계로부터 공간이라고 하는 표상을 후천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아, 이걸 경험하고 저걸 보고, 자, 얘를 보고 얘를 본 다음에, 아, 얘 오른쪽 또는 얘 왼쪽에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간이라는 게 그로부터 일반화되면서 도출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얘가 특정 공간 속에 보이고 얘가 특정 공간 속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간적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경험주의자들이, 또는 심지어 라이프니츠까지 포함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계로 환원시켜서 보려고 했었어요. 결국 공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물체들 사이에 어떤 위아래, 옆 그런 위치 관계로 이제 환원된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칸트가 보기에는 그런 공간적 관계 자체도 사실은 그 물체가 공간 속에서 관찰될 때에만 그런 관계를 갖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먼저고 공간적 관계가 나중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관계론자들은, 공간에 대한 관계론자는 물체들이 주어지고 물체들을 먼저 본 다음에 이 물체와 이 물체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공간이라는 관념을 나중에 추상적으로 도출했다라거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공간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칸트가 보기에는 그 관계가 거꾸로라는 겁니다. 우선 공간이 먼저 있고 물체가 그 공간 속에서 항상 관찰돼요. A라는 물체가 공간 속에서 관찰되고, 특정한 위치에서. B라는 물체가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관찰되고, 그래서 두 물체의 공간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여기 있는 물체가 있고 여기 있는 물체가 각각의 공간 속에서 관찰되고 난 후에야 둘 사이에 공간적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외적 현상들 사이에 경험된 관계로부터 공간 표상을 후천적으로 끌어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공간 내에서만 외적 현상을, 공간 관계를 갖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공간을 도출할 수 없고, 애초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표상은 외적 현상의 지각을 위한 필수 조건, 그러니까 직관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모든 현상의 구성에 관여하는 인간의 공통된 직관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경험을 한 후에 공간에 도출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필요한 그 공간은 정말로 외부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직관 형식, 우리가 애초에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성질을 규정하는 기하학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기하학은 기본적으로 직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직관 형식을. 결국 직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특히 기하학은 이제 공간과 관련된 거죠. 공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록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수학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학은 단지 그냥 우리 경험되는 세계와 아무런 무관한 그런 별 세계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우리가 세계를 공간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어떤 물체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공간적 표상을 통해서 경험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직관 형식이기 때문에 기하학이 항상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세계에 잘 적용되고요. 이때 재밌는 건 칸트가 생각한 기하학은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뿐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몇천 년 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몇천 년 전까지는 아닌가요? 1000년은 넘죠. 1000년도 넘게 전에 개발되어서 그때 한번 혁명적으로 얘가 딱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참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칸트가 보기엔 얘는 앞으로도 더 이상 혁명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항상 참이에요. 1500년 전쯤에 칸트 입장에서는 한 1500년 전쯤에 일종의 발견된 거죠. 발견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참인 그런 학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윗부분의 논증은 뭐냐면 공간이 경험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공간의 성질 또는 인간의 직관 형식이 같은 말이죠. 결국엔 칸트에게는 이게 정말로 유클리드적일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 공간이 꼭 어떤 성격의 공간이어야 되는지는 어떻게 논증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이걸 증명한 걸까요? 어쩌면 칸트는 그걸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미 보편적인 참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걔가 정말로 보편적인 참인지를 구태여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걔를 유클리드 기하학이 일단 참이라고 가정한 후에 어떻게 그게 보편적으로 참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칸트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수학에 대한 칸트식의 고찰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정리를 해보면요. 자, 칸트는 제대로 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이 논리학과 구별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맞아요. 수학이 그냥 논리학은 아닙니다. 수학이 단지 관념들의 관계로 다 축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수학 수리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수학과 논리학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수학과 세계와의 관계는 뭔지. 그러니까 이 수학이 있고 논리학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학이 논리학과도 비슷한 점이 있고 세계에 대한 물리학과 비슷한 점도 있어요. 하나는 수학이 그냥 세계와는 상관없이 뭔가 무조건적인 참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걸 가진다는 점, 논리학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게 항상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둘 다 해명해야 한다는 거죠. 칸트는 수학을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세계 쪽에 붙인 겁니다. 논리학과는 이별을 시키고 세계에 대한 쪽으로. 그래서 칸트는 분명히 수학이 논리학과 구별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그래서 수학이 어떻게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어떤 수리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끄집어 뭔가 그 문제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칸트의 답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칸트의 답변에는. 자,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직관 형식을 반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은 결국 공간의 성질에 대한 공간의 성질을 규정하는 겁니다. 규정. 주어진 공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찰해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공간의 성질을 규정하는, 얘가 이제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거죠. 공간을 정의해버리는 거죠. 공간은 이런 식이야 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학은. 자, 근데 그러니까 정의하기 나름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또는 기하학이 공간의 성질을 정의해요. 규정해요. 공간이 먼저 주어져 있고 뉴턴처럼 마치 절대공간이 애초에 먼저 외부에 실체로 존재하고 걔를 우리가 그 성질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공간의 성질을 우리가 그냥 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원리적으로는 유클리드 기하학 외의 기하학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했을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라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직관 형식을 가진 생명체라면 다른 종류의 기하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의 수학, 즉 유클리드 기하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 인간이 1500년 전에 발견한 기하학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항상 참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직관 형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성공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칸트가 이런 식의 고찰을 한 직후부터 다른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가능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됐고, 실제로 오늘날에는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수학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학문으로서 탐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면 기하학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의 기하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속에서는 이 평면 속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 속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하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종류의 기하학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오늘날의 현대의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면기하학 체계 내에서는 구면기하학 체계 속에서는 어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넘습니다. 180도가 넘어요. 그리고 요 평면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 속에서 보면은 직선 두 개만 가지고는 평면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직선 두 개만 가지고는 도형이 안 만들어져요. 닫히질 않잖아요. 도형이 되려면 오직 꼭 세 개가 필요하죠. 1, 2, 3. 세 개의 직선이 있어야만 도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닫힌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일각형도 없고 이각형도 없고 그래서 삼각형부터 시작하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근데 구면기하학 체계 내에서는 보면은 심지어 직선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직선을 다르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구면기하학에서는 직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제 대원, 이제 가장 큰 원을 말하거든요. 이 구면의 가장 큰 원을 지나는 선, 예를 들면 위선 이런 것들, 나는 적도 이런 게 이제 직선에 해당한다. 근데 직선을 쭉 그으면 직선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랑 만나서 도형이 만들어져. 그게 일각형이죠. 구면 기하학에서는 일각형도 가능하고 이각형도 가능해요. 이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선이랑 직선 두 개 합치면 어때요? 만들어지죠? 만나잖아요. 선 두 개가 만나서 닫힌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예선 구성할 수 없었던 그런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점은 칸트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걸 이제 칸트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습니다. 칸트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었죠. 칸트가 갖는 그 당시의 한계라고 봐야겠죠. 칸트에게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엔
이제 수학을 고찰했다면 이번엔 물리학을 고찰해보죠. 순수 물리학 또는 이론 물리학. 자, 우리가 경험적인 탐구를 위해서 필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도출해 내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이걸 증명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보여드리면요. 세 가지. 이걸 제1유추, 제2유추, 제3유추라고 불렀는데, 제1유추는 실체 고정 불변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거의 질량 보존의 법칙 그건 거죠. 현상들의 모든 바뀜에서도 실체는 고정적이며 실체 양은 자연에서 증가되지도 감소되지도 않는다. 라는 거고요. 제2유추는 인과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변화들은 원인과 결과의 결합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과성의 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결합 법칙이니까 균일한 법칙인 거죠. 항상 작동하는. 그래서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휴메의 그 자연의 균일성 원리가 이 안에 포함된 방식으로 인과성의 원칙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제3유추는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실체들은 공간상에서 동시에 지각될 수 있는 한에서 일관된 상호작용 속에 있다. 자, 이런 게 어디에 속한다? 칸트의 그 그림에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 선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그런 원리에 속하는 거죠. 이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언적이에요. 칸트의 방은 이건 어떻게 정당화하겠어요? 이게 다른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에 의존한다? 인간의 공통된 사고 형식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걸 칸트는 뭐라 불렀냐면 범주라고 불렀죠. 12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수 물리학의 기본 원리들은 선언적일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대상에 대해 사고할 때마다 특정한 틀에 따라 사고하는데 이러한 사유의 틀이 되는 개념을 범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범주는 각각의 인간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본성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논변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범주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고될 수 없다. 거죠. 코플스턴이라고 하는 그 철학사 학자가 이 칸트에 대해서 남긴 그 정리한 글에 따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객관적 경험도, 어떠한 대상의 인식도 직관의 다양이 자기 의식 내에서 결합되지 않으면 그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하려면 직관을 통해서 본 다양한 것들이 결합돼야 돼요. 인간. 자기 의식 내에서, 나의 의식 내에서 통일성 있게 결합돼야 한다. 이런 모든 종합은 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성은 선천적 범주에 의해 종합합니다. 지성. 여기서 범주는 12가지 범주가 있어요. 양의 범주 3가지, 뭐 질의 범주 3가지, 뭐 양상의 범주 3가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2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런 선천적인 범주에 의해서 들어오는 애들을 거기에 맞춰 도식에 끼워 맞춰서 넣어서만 걔네들을 결합시켜서 종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객관적 경험도 어떠한 대상 인식도 범주의 적용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주를 통해서만 사고하고 그 범주를 통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범주에만 의존하는 몇 가지 명제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 명제들은 선언적인 종합 판단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와 같은 것들이 이제 범주로부터 도출된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논증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순수 이성 비판을 그 뒷부분이 있거든요. 중간 부분 정도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증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뭐 재미라거나 아니면 탐구를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증명 과정 자체는 뭐 수업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얼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자, 그 범주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선언적인 도식입니다. 도식이라는 거 하는 건 일종의 이런 거예요. 뭔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도식적으로 뭐 이렇게 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별, 그리고 세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어서 들어오면 별에 해당하는 거 집어넣고 세모에 해당하는 건 이쪽에 집어넣고 네모에 해당하는 건 이쪽에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사고할 때면 이런 식으로 사고하자 라는 식인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사고 형식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빈칸들이 있어요. 빈칸은 뭘로 채울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채워져야 하는 내용인 거죠. 빈칸이니까. 네모라는 빈칸이 있고 별이라는 빈칸이 있고 세모라는 빈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만약에 이런 도식이 있으면 마치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죠. 세 개의 미지수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으로 도식이 있어요. 이 도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면 이 도식에 끼어 맞춰서 우리는 사고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글쎄 칸트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본 물리 법칙. 또 이런 도식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런 식의 최근에 과학 철학자 중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관성의 법칙이라거나 아니면 F는 MA와 같은 근본 법칙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는 법칙이 아니라 경험의 조직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칙 자체를 경험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걸 가정한 후에야 우리가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조직화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통일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근본 법칙이 애초에 없으면 자연은 매우 무질서하게 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방식으로 재구성한 칸트의 이해인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완전히 칸트가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고 보시면 약간 오해고요. 어쩌면 칸트가 의도한 바가 약간 이런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사례 분석인 겁니다. 자, 칸트가 싫어하면 안 되는데 저도 칸트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법칙들을 경험의 조직화의 원리로 이해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황을 보든 어떤 현상을 보든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사실은 어떤 정상 상태, 가장 기본 상태, 디폴트의 상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물체는 가만 놔두면 원래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디폴트 상태를 규정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설명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더 묻질 않아요.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걔네는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두자라는 우리의 제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그건 물체 속도가 변할 때,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다면 그때만 거기에 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는 거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 거긴 더 이상 원인이 없는 거니까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치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서 물체가 속도가 변하더라. 마치 여기서 얘가 막 원래 직선 운동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겠죠 원래. 가만 놔두면. 근데 얘가 이렇게 꺾였어요. 왜 꺾였냐?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F는 MA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가속 있을 때, 속도가 변할 때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힘이라는 거죠. 힘이 물체를 가속시킨다. 라는 거죠. 자, 바로 이건 뭐예요? 관찰된 우리의
우리의 경험되는 현상, 우리에게 경험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분석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경험의 조직화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항상 언제나 그렇게 보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이게 반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나 F는 MA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반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애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적인 참이라고 인정을 하고 얘에 기초해서 무슨 현상이든 분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여긴 많이 꺾였네.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요만큼밖에 안 꺾였죠. 그러니까 여긴 조금 꺾였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힘이 태양으로부터 이쪽에선 많은 힘이 가해졌고 이쪽에선 태양 작은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냥 움직인다면 그냥 직선 운동을 하면 놔두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용수철에 매달리는 얘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진동 운동을 하죠. 속도가 계속 변하는 거죠. 자, 그걸 뭐에 기초해서 설명하자? 속도가 많이 변하는 쪽. 자, 바로 여기. 가장 멀리 벌어졌으면 가장 속도가 많이 변하죠. 그리고 가장 중간에서는 속도가 가장 안 변합니다. 그러면 요 평형 상태로부터 멀어질수록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의 복원력은 변위라고 하는 X에 비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요런 물리학의 근본 법칙은 경험에 의해서 뒷받침되거나 심지 또는 반증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경험의 조직화의 원리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선언적인 도식으로서 모든 현상들을 이런 도식에 끼워 맞추는 거죠. 자, 이게 일종의 칸트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보편 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냐?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때마다 사용하는 조직화 원리니까요. 자, 이러한 칸트의 고찰에도 여러 가지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의의와 한계를 얘기를 드린다면, 자, 칸트가 제대로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칸트는 물리학의 근본적인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자, 가정에 전제하지 못합니다. 물리학의 근본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험의 축적도 지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의 균일성과 인과율, 그 인과성의 원칙이었죠. 그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인과적 추론이 불가능해요. 또 F는 M에 전제하지 않고서는 만율력의 법칙 도출할 수가 없어요.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화학과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경험적인 분석을 위해서, 경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아주 근본적인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주 제대로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당화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선언적인 것으로 정당화한 거죠. 어떻게 정당화한 겁니까? 인간의 공통된 사고 형식으로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거다 라고 정당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고찰은 뉴턴 물리학의 영구적인 성공을 전제하는 거죠. 칸트가 보기에 뉴턴 물리학은 이제 한 100년 전에 탄생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고 모든 자연과학 지식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얘의 참을 부정하는 건 이상한 것처럼 보였죠. 얘를 부정하기보단 형이상학을 바꾸거나 딴 걸 바꿔야 되는 거죠. 칸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뉴턴 물리학이 앞으로도 뒤집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앞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뒤집어진 것처럼 물리학도 뒤집어졌죠. 20세기 들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학 같은 것들은 앞에서 나온 아주 근본적인 가정들을 수정해버렸죠. 물질의 양표랍니다. 물론 거기서도 칸트가 여전히 자신 있어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뭔가 보존되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끼워 맞추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옛날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있었죠. 근데 둘 다 틀렸어요. 근데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뭘 믿냐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믿어요. 그리고 아마도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법칙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무언가가 발생하면 에너지의 뜻을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법칙의 참을 유지시킬 겁니다. 실제로 한 일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변하고 에너지도 변해요.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증가하거든요. 그때 과학자들이 택하는 방법은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질량도 일종의 에너지다 라고 함으로써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재해석함으로써 그 원래 법칙의 참을 유지시키는 거죠. 아마도 이 일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가능하다면 칸트는 여전히 모종의 중요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경험의 조직화 원리인 거죠. 칸트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학에 의한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험의 조직화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 거죠. 매우 선언적인.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결국 칸트는 순수 수학과 순수 물리학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뭐냐면 선언적 종합 명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칸트 입장에서는 형이상학이란 뭐냐면 순수 이성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지식인 거죠. 형이상학은 바로 그렇게 정의 내린다면 그건 일종의 뭐예요? 선언적 종합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형이상학이 가능하려면 선언적 종합 명제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칸트에 따르면 선언적 종합 명제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칸트는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가능성은 부정합니다. 그럼 앞에서 가능하다고 한 형이상학은 뭐예요? 우리의 직관 형식과 사고 형식에 대한 탐구인 거죠.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얘기, 신, 영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의 직관 형식 또는 인간의 자연적인 소질, 자연적인 성향으로서의 형이상학은 가능하지만 학문으로서 또는 전통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신의 존재니 영혼의 불멸성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는 형이상학, 특히 우리가 뭔가 세계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으로서 어떤 형이상학, 인식의 문제로부터는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형이상학자들이 했던 방식에 뭔가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무언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형이상학자들이 추구했던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은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룰 거냐? 좀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자연의 필연성과 자유를 이제 대립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과 자유. 자, 자연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한 세계인 거죠. 우리에게 인식되는 대상이에요, 자연은. 근데 이 자연은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항상 필연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왜냐?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범주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작동은 항상 어떤 필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에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 필연성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율 배반이 있는 거죠. 칸트는 이런 이율 배반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거죠. 초월적으로. 자, 트랜센덴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초월적인 자가 있고 그로부터 초월적인 자유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우리 사고 속에서는 필연적이지만 현상이 곧 실제는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는 어디예요? 현상까지죠. 물 자체, 실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현상으로부터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기 때문인 거지 실제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곧장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는 그것으로부터 초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로서 자각함으로써 자, 현상을 누가 봐요? 우리가 보죠. 인간을 그런 인식의 주체로서 자각함으로써 자신이 인식하는 전체 현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한편으로는 그 인식을 하는 주체인 거죠. 나는 세계 현상 내에 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현상 내에 내가 있질 않아요. 나는 대상을 관찰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다. 자, 그러면 초월적 주체라는 어떤 관점에서 자유는 실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현상을 초월하는 주체이니까. 현상에서만 필연성이 작동하는 거고, 초월적 주체에는 꼭 필연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그 영역에서 실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간 양면성이에요. 감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감성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지각하는 거죠. 지각적으로 보면 이제 현상으로 볼 수 있죠. 대상으로 고찰할 경우에는, 현상적으로 고찰할 경우에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자연일 뿐이지만 우리는 단지 지각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감성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주체로서 고찰할 경우에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실천 이성에 대한 고찰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보완적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